내 이름은 미카. 22살이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다. 오늘은 2년 정도 사귀었던 전남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전남친의 이름은 유스케. 나보다 한 살 많은 23살이다. 대학을 2년 유급당해서 올해 대학 4학년이 되었다. 얼굴이 정말 잘생겼었는데 2년 전에 첫눈에 반한 나는 그에게 고백을 하였고 교제가 시작되었다. 잡지에 독자 모델을 했을 정도로 얼짱이었던 유스케는 사교성이 좋아서 천연덕스럽게 아무하고나 금방 친구가 되는 타입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감격해 마지 않았었는데 신은 공평하다는 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나 할까? 유스케는 금전면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무개념이었다. 아르바이트도 별로 하지 않았던 유스케는 돈이 떨어지면 아무한테나 가서 손을 벌리는 걸 당연시했고 밥을 먹으러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고 한 번도 계산을 하지 않았다. 부침성이 좋고 말빨도 좋아서 사람을 잘 구슬리고 돈을 빌리는 것도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자기보다 먼저 취직한 나에게도 돈을 달라는 일이 많았는데 내가 먼저 반하고 먼저 좋아한 죄로 몇 번이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미카, 저기 있잖아. 나 부탁할 일이 있는데. 설마 또 돈 얘기야? 역시 나의 여친. 아마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제일 잘할 거야. 얼마 전에도 2만엔 빌려갔잖아.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친구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그날까지 우선 2만엔을 갚겠다고 약속했었거든. 우선이라니. 그럼 빌린 돈이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야? 아마도 그럴걸? 날이면 날마다 갚으라고 난리치는데 난 언제 빌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봤자 뭐 친구끼리 빌린 돈인데 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지 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빌리면 안 되지. 계속 그런 식이면 네 곁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 인기를 몰라서 그래? 나 같은 인기남이 혼자 남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도 나랑 헤어질 생각은 없지? 너도 모델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잘생긴 남친 놓치기 싫잖아. 그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빌린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내 돈도 돌려줘. 넌 내 여친인데 웬 재촉이야. 천천히 갚을게. 그리고 넌 회사원이잖아. 나보다 돈도 더 많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집에서도 독립했고 나 혼자 살면서 생활비 충당하기도 벅차단 말이야. 나도 혼자 살아. 나도 꾸려가는데 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너는 집에서 매달 용돈 받잖아. 집에서 보내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너 나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거야? 계산적인 게 아니라 나 정말 빠듯하다고. 너 저축한 돈 있지? 아주 조금. 그러면서 죽는 소리야. 저축할 돈 있으면 그 돈 나 좀 빌려줘. 이미 너한테 빌려준 돈도 적지 않아. 나 아직 취직도 못했고 사정 힘든 거 다 알면서 너무한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데? 지금 당장 5만엔만 빌려줘. 뭐라고? 간사이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데 교통비가 모자라서. 그거 정말이야? 이런 걸로 누가 거짓말을 해. 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번엔 진짜야. 내가 아무렴 할머니를 팔겠니? 그럼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사안이 급해서 그럴 정신이 없어.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할머니 얼굴 좀 보게 해줘. 그럼 금방 돌려줄 거지? 간사히 갔다 오는 대로 즉시 갚을게. 진짜 약속. 알았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명심해. 미카, 진짜 고마워. 이 은혜 안 잊을게. 잠시 후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온 유스케는 나한테 5만엔을 받자마자 곧바로 우리 집에서 나갔다. 며칠 후 유스케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언제나 그랬듯 어물쩡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일이 여기까지 오자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 할 말 있어. 뭔데? 그만 헤어져. 내가 그동안 빌려준 돈이 합치면 15만엔인데 그 돈은 됐어. 지금 뭐라고 했어? 그냥 해보는 말이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툭하면 거짓말에 돈을 빌리면 갚을 줄도 모르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같이 잘생긴 남자친구는 다신 못 만날 텐데. 얼굴이 잘생긴 것보다는 마음이 착실한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네가 좀 혼란스러운가 본데 인기 짱에 얼짱인 남자랑 헤어지면 너만 손해야. 잘 좀 생각해. 나 충분히 생각했어. 너 말이야. 나한테 돈 갚을 생각이 있긴 해? 생각이야 있지 왜 없어? 아르바이트도 툭하면 그만두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너 그러다 또 유급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내가 아직 작심하고 나서질 않아서 그래. 작심? 뜻이나 알고 말해? 지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노력하지 않는다고.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일해서 미카한테 빌린 돈 다 갚을 생각이었어. 너 지금 4학년이야. 취직은 언제 할 거야? 다른 애들은 대부분 취직 자리 이미 구하고 졸업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자유롭게 살 생각이기 때문에 취직 같은 건 애초에 생각도 없었어. 그래, 잘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날 생각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 잠깐 기다려. 안정된 직장을 찾고 안 찾고가 지금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너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어 미카, 네 돈 돌려줄게. 뭐?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 돌려줄게.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좀 유보해줘. 돈은 됐다고 했잖아. 아니 안 돼. 나 이제부터 맘 잡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할 거야. 나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너도 생각 바꿔주면 안 될까? 네가 지금 한 말 하나도 못 믿어. 그럼 3일, 앞으로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나 진짜 달라질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알았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고마워 미카, 사랑해. 내가 생각해도 결국 유스케 꿰매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에는 유스케가 너무 절실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믿어보자고 마음을 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유스케는 정말 마음을 잡은 사람처럼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약속했던 날짜에 나한테 빌렸던 돈을 정말로 전부 돌려주었다. 어디서 갑자기 이런 돈이 생겼을까 의아했지만 자기가 한 말을 어김없이 지켰다는 것에 감동한 나머지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커플 2주년 기념일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 미카, 지금 시간 돼? 무슨 일이야? 좀 있으면 우리 사귄 지 2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 여행? 그래, 여행. 따뜻한 남쪽 섬나라에 가는 거야. 여행 갈 돈은 있고? 당연하지. 나 요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나 모아둔 돈도 있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기념할 거면 그냥 가까운 데서 해도 되잖아. 절대 안 돼. 나 꼭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단 말이야. 바다도 보고 싶고. 같이 가자. 그럼 그렇게 하자. 오랜만에 여행 가지 뭐. 넌 돈 좀 있지? 여행 갈 정도는 있어. 그럼 여행지에서 만나자. 뭐? 같은 곳에 가는데 같이 가는 게 정상 아니야? 데이트는 뭐니 해도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맛이지. 우린 서로에게 자극이 필요해. 요즘 살짝 권태기가 온 것 같단 말이야.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던가. 오케이. 그럼 이따가 자세한 내용 보내줄게. 섹시한 수영복 입지 말고. 그래, 알았다. 처음 여행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었는데 여행 스케줄에 최고급 레스토랑이 잡혀있는 걸 보고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단시간 안에 돈을 모았을 리가 없는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는 유스케와도 나와도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유스케한테 무슨 일은 없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에 대한 실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로 변해갔다. 나도 나름 결심을 하고 여행 날짜까지 헤어지자는 말은 일단 참기로 했다. 미카, 비행기 도착할 때 다 돼가지? 유스케, 너는 벌써 현지에 도착했어? 나 공항 1층 로비에 있어. 너 아직 도착 안 했어? 그게 나 오늘 여행 안 갈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까 나한테 연락했을 때는 비행기 탔다고 그랬잖아. 미안, 그건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왜 그러는 건데? 너야말로 무슨 꿍꿍이었어? 너 돈 한 푼 안 들고 무작정 거기로 간 거 맞지? 그거야 뭐. 돈은 너한테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 뭐야? 넌 회사 다니잖아. 월급 받는 사람이 학생한테 돈 받을 생각이었어? 이번 여행은 우리 둘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돈 있는 쪽이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그래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도 겁도 없이 예약했지? 어차피 돈은 다 나한테 바가지 씌울 생각이었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쪼잔하게? 얼마 전에 내가 너한테 갚은 돈도 아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돈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마다 가서 돈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그 돈도 친구에게 급하게 빌린 돈이라며? 그걸 어떻게... 맘 잡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남한테 빌리는 버릇은 여전히 못 고치잖아. 너 그렇게 자랑하는 많은 친구들한테 대체 얼마나 빌렸었는지 알고는 있니? 그게 한 20만 원 정도? 100만 원이야. 네 친구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100? 그 돈도 언젠가는 다 갚을 거야. 그 언젠가가 대체 언제야? 너처럼 금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네가 빌린 돈이니까 당연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건 접어두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헤어지자는 거야.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남자하고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늘 너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어. 멋진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계산은 여자친구에게 돌리면서 거기서 프로포즈하는 정신 나간 놈은 세상에 너 하나일 거다. 아무리 그래도 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런 돈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딴 프로포즈도 하지 말라고. 호텔이며 돌아오는 비행기 값도 전부 나한테 내게 할 작정이었지? 당연하지. 나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나 돈 없어. 이 한마디면 주변에서 알아서 척척 해결해 줄 것 같아?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난 너한테 도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나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행운이고 은총인데. 너한테 돈 쏟아부을 바에는 콧바에 가는 게 나아. 오호, 뭘 그렇게까지 막 나가고 그러실까? 아무튼 너 빨리 여기로 와. 일단 만나서 얘기해.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소름 끼치려고 해. 나는 이제 네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너를 만나러 갈 일은 없을 거야. 진짜 왜 이래? 호텔도 이미 다 예약해뒀단 말이야. 당일 취소면 수수료도 물어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알 바 아니야. 네가 내면 되잖아. 나는 숙박료 미리 너한테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돈이 숙박료였어? 그렇게 말하면서 줬을 텐데. 아, 나는 네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다 써버렸는데.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거 약도 없어. 그럼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숙박료도 없고 비행기 값도 없어. 나 이제 어떻게 집에 가냐고. 아직 남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부탁해보던가. 어떻게 이래? 정말 안 올 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오늘부로 너하고는 끝이야. 우리 2년이나 만났어. 정말 지우고 싶은 인연이야.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미카, 나는 아직 너 좋아해. 부탁이야. 여기 와서 제발 계산 좀 해줘. 미카. 통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유스케 연락처를 차단하고 완전히 끝내버렸다. 유스케는 닥치는 대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오키나와에 와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당연히 아무도 가지 않았고 돈도 없으면서 예약했던 호텔에 가서 숙박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결국 집에다 울고불고 사정해서 부모님이 데리러 갔다는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런 후에 유스케는 불량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아르바이트도 잘렸고 대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껏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도 유스케의 불성실한 태도에 질린 나머지 결국 유스케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후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언제가 되었든 금전 개념을 올바로 깨우쳐서 제대로 자립한 어른다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란다.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43살의 싱글 마더이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0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 리카를 여자 혼자 힘으로 키웠다. 회사 일과 집안일 두 가지를 혼자서 다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집에 가면 뻗어버렸지만 딸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 리 없고 내 마음처럼 되진 않았다.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반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거칠어졌다. 리카, 너 지금 어디니? 엄마 지금 집에 왔어. 저녁 차릴 거니까 너도 얼른 집에 와. 귀찮아. 나 친구들하고 먹었어. 신경 꺼. 벌써 밤 9시가 넘었어. 위험하니까 얼른 집에 와.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 상관마. 아직 고등학생인 애들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냅두라고 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얼마 전에도 말했지.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사사건건 연락 좀 하지 말라고. 10시가 넘어도 딸아이는 집에 오지 않았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번화가로 딸아이를 찾으러 나섰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헐, 뭐하러 왔어? 걱정돼서 찾으러 왔지. 와, 너네 엄마 엄청 좋은 엄마네. 우리 집은 내가 몇 시에 들어가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니,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딴 것도 관심 없을걸. 당장 그거 버리지 못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니들도 알잖아. 아이씨, 시끄러워. 내 몸이니까 해롭든지 말든지 내 맘이야. 리카. 결국 그날 리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리카였지만 진로에 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퉁명스럽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아이는 혼자서 자취를 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자고 얘기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파트일을 하나 더 늘리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해 겨울 딸아이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며 좋아했다. 나는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입학금을 송금했고 딸아이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나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은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고 딸아이가 대학생이 된 후에 재혼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카,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인사해. 데키토우 류타 씨야. 엄마, 이분하고 결혼할까 생각 중이야. 잘 부탁한다, 리카. 류타는 나와 동갑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동안으로 보이는 타입이었고 약혼자인 내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얼짱축에 끼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은근히 걱정했던 딸아이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첫 상견례 후에는 셋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딸아이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류타와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는 한시름 놨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게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리카, 벌써 10시가 넘었어. 집에 오고 있는 거지? 나 집에 안 갈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도 안 오고 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야? 류타 씨네 집. 류타네 집? 두 사람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그럼 엄마도 갈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가서 얘기 들을게. 엄마는 올 필요 없어. 아니, 오지 마. 그래도 어떻게 너를 류타한테 맡겨놓고 모른 척을 해? 아까부터 류타 하면서 내 남친 이름 그렇게 친한 척 부르는 거 기분 나쁘거든? 뭐? 류타 씨하고 당장 헤어져.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류타 씨는 지금 나하고 사귀는 중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 사람은 나하고 결혼할 사이라고? 류타 씨도 내가 더 좋다고 했단 말이야. 그거야 뭐 당연하지. 다 늙은 아줌마보다야 젊고 예쁜 내가 더 좋지 않겠어? 리카, 일단 집으로 들어와. 싫은데? 그리고 류타 씨 집은 이미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쳐들어와봐야 허탕이란 것만 알아도. 우리 혼인신고하고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결혼이라니. 너 대학은 어쩌고? 학교 근처로 이사한 거니? 나 원래부터 대학 같은 데 갈 생각도 없었어. 너 가고 싶어 했던 대학 합격했잖아. 입학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걸 믿었어? 엄마 진짜 잘 속더라. 내가 알려준 계좌는 내가 속이려고 만든 가짜 계좌야. 대학 다니는 척하면서 엄마가 보내주는 돈으로 당분간 적당히 편하게 놀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할 거니까 엄마 이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특별히 다 말해주는 거야. 그럼 너 정말 엄마 속인 거니? 원래 속는 사람이 나쁜 거야. 어차피 그 돈은 나한테 주려고 엄마가 미친 듯이 모은 돈이잖아. 엄마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잘 쓸게. 이게 정말 내 딸일까? 나는 광기 어린 딸의 행동에 공포심마저 느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나는 류타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하지만 리카한테 다 들었잖아. 나는 리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랑은 이제 끝이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걔는 이제 겨우 18살이야. 어떻게 결혼할 여자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18살이면 성인이야.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이건 도덕적인 문제야. 사랑 앞에서는 어떤 도덕적 잣대도 사치야. 사랑 같은 소리 집어치워. 넌 그냥 젊은 애한테 정신이 나간 거야.
남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까놓고 너보다 리카가 가슴도 더 빵빵하고 애 키우느라 그렇게 됐다. 어쩔래? 어쩌긴 난 이미 마음 떠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너도? 잠깐 기다려. 너 리카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후 두 사람과는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입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지불한 돈은 딸아이에게 뺏긴 셈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함께 사라진 꼴이 되고 말았다. 나는 비참하고 슬픈 기분에 빠져들었지만 그런 내 마음이나 처지보다는 여전히 딸아이만이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원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체하지 못한 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갔다.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동안 딸아이와 류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서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금전면에서는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도 줄일 수 있었고 몸도 한결 편해졌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무거운 돌은 여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누구지? 네, 여보세요? 네? 네? 그게 사실인가요? 나는 연락을 받은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다. 그곳은 임시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딸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인근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부 직원이 딸아이의 집을 방문한 결과 온몸에 멍이 들고 앙상하게 마른 남자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직원은 곧바로 남자아이를 시설에 임시 보호한 후 딸아이의 엄마인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직원의 말을 더 들어보니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허가할 수 없으며 다른 후견인이 나오지 않는 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질 거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부터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딸아이와 그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리카, 전화 받아. 누구야? 엄마다. 난 또 누구라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전화한 거야? 니들이 내 번호를 자꾸 차단하니까 그렇지. 연락 귀찮아. 그냥 개무시할 걸 그랬어. 너, 네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오늘 아동부 직원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 그거? 학대가 어쩌고 하면서 데려가 버렸어. 덕분에 이 사람이랑 단둘이서 밖에서 술도 마시고 오히려 잘 됐지. 연락 받았으면 앞으로 엄마가 애 키워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를 좀 더 울려서 더 빨리 신고받고 출동하게 만들 걸 그랬네. 네가 낳은 네 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나를 이렇게 키운 건 엄마잖아. 그걸 알고 화내시나? 나도 피해자야. 나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벅차다고. 류타하고는 서로 사랑했으니까 아이가 생겼지만 그 아이를 키울 여유가 나한테는 없었다고. 5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것도 걔는 나한테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너란 애는 도대체 사람의 목숨을 뭘로 보는 거니?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애인데? 내가 알게 뭐야? 됐다. 더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야.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와서 소란 피워도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명심해. 내가?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걸? 그럼 잘 부탁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처음 마주한 손주 아이는 제 또래 아이에 비해 작고 마른 체격에 얼굴색도 말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5살인 어린아이의 눈빛은 세상을 다 산 노인처럼 퀭해 보였다. 나는 네 할머니야. 이제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자. 네. 그럼 집에 가자.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주 아이는 깜짝 놀라 움츠리며 마치 누가 자기를 때리려는 것을 방어라도 하려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을 거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이 키우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내 생활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우선 초등학교에 보낼 준비를 시작했고 손주를 위한 식단 준비, 정서적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손주를 재우는 일까지. 앞으로 필요하게 될 학비를 모아두기 위해 손주가 잠든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찾았다. 처음 손주는 남의 집에 온 고양이처럼 시종일관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내가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는 조금씩 어리광도 부리고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친구도 생겼고 차츰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 몸과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와 함께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 고등학생이 된 손주는 점점 늙고 약해져가는 나를 염려해서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이렇듯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인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나노 잘 지냈어? 류타? 정말 다행이네. 번호를 바꿨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야? 그만 끊어. 잠깐 부탁할 일이 있어. 뭐? 사실은 얼마 전에 뇌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에 반신마비가 왔어. 일을 못하니까 돈도 없고 제발 부탁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집에 와서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일찌감치 버린 다 늙어빠진 아줌마라고.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솔직히 너한테 딴 맘이 있어서 연락했겠어? 너 입 조심해.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도덕도 뭐고 다 초월해서 결혼한 네 부인은 어디 두고 나한테 이래? 내가 쓰러지고 돈을 못 벌어온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이혼 서류 내밀고 그 길로 나가버렸어. 꼴 좋다. 머리도 빠지고 백발이 성성한 데다 이젠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니까 더는 나같이 다 늙어빠진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가버렸어.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필요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거네. 사랑이 참 야속하네. 네 딸 진짜 너무하지 않냐? 너무한 건 맞지만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동정할 생각은 없어.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어떤 얼빠진 여자가 미쳤다고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 뒷바라지나 하겠다고 결혼을 해? 내가 재혼을 안 한 건 순전히 손주 때문이야.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너란 인간은 참 자기 자식은 학대해서 내쫓고 자기가 병드니까 돌봐달라고 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면 너가 찰 수 있니? 나라도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생각이 모자라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었네. 나는 너 같은 거 도울 생각 없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쓸모없는 영감탱이. 쓸모없는 민폐 영감탱이 차단. 잠시나마 저런 인간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다. 한 사람 상대하고 나니 바로 이어서 또 하나가 엄마 나 좀 도와줘. 싫어. 이유도 안 물어봐? 엄마 속여서 입학금 가로채고 엄마 애인 빼앗아서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식까지 학대한 여자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나는 엄마 딸이잖아. 부모는 자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네 자식을 필요 없는 애라고 상관없다고 짓거린 건 바로 너야. 그땐 그때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친구들은 다들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왜 나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아까운 청춘을 낭비해야 하냐고. 그걸 선택한 건 너 자신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 넌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못한다니까. 이상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돌려줄 수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유흥비 필요해서 빌린 돈일 게 뻔하고 너 이제 남편도 버리고 혼자 홀가분한 몸일 텐데 일해서 갚아. 그걸 어떻게 해? 난 일하기 싫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몰라? 뭐가 걱정이야? 넌 아직도 젊은데 아직 갈 때는 많이 있을 거야. 엄마 나 이렇게 버릴 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해. 이쪽도 차단하자. 왜 그러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오늘 저녁은 전골 요리 어때? 와 신난다. 야채는 내가 다듬을게. 고맙다. 그 후 류타는 장애인 연금을 받아서 가까스로 연명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최소한의 보조 이외에는 사람과 만나는 일도 없고 금전면에서도 쭈들리고 혼자서 고독한 생활을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런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이나 계속될 거라는 것이 고독사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게 가장 괴롭지 않을까. 한편 딸아이는 빌린 돈을 갚으려고 다시 돈을 빌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하고 말았다는데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만 딸아이가 손주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딸아이를 잘못 키운 것인지 아님 그게 그 아이의 천성인 건지. 착하게 잘 자라준 손주를 보면서 내겐 여전히 숙제로 남은 고민이지만
언제까지나 과거만 돌아보면서 현재를 낭비할 수는 없는 법. 손주를 위해서라도 앞만 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이름은 다케다 미노루, 26살의 회사원이다. 이번에는 나와 상사 사이에서 생긴 트러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현재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영업부 소속이다. 나름대로 대기업에 대우도 좋고 야근도 없어서 회사를 관둘 생각은 없다. 게다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주는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 지도 3년이 지났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 이동 시기가 되어 쭉 함께 일하던 부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EKCC가 새 부장님으로 오게 됐지만 이 부장님이 오면서 내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야, 너 언제 오는 거야? 오늘은 조금 먼 곳으로 나와서요. 여기서 바로 퇴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퇴근? 난 들은 적 없는데? 사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 지금 봤는데 메일 하나 보내놓고 바로 퇴근하는 게 말이 돼? 원래는 상사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 죄송합니다. 전임 부장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나? 지금은 내가 영업부 부장이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날 뭘로 보고. 그래서 회사인 언제 올 건데? 네? 지금 돌아오라고요? 당연하지. 난 바로 퇴근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어. 일단 돌아와. 근데 벌써 집 근처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다시 되돌아와. 안 오면 무단 조퇴 처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딱히 없어. 회사로 돌아와서 타임카드 찍고 그대로 다시 퇴근하면 돼. 저 타임카드는 스마트폰에서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임카드는 벌써 찍어뒀는데. 그게 뭔데? 그런 걸로 찍는단 말이야? 네,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전임 부장님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걸 쓰다 보면 꾀부리는 놈들이 분명 나온다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뭐가 됐든 그건 금지야. 직접 찍는 방법 외엔 인정하지 않겠어. 그것보다 이러쿵 저러쿵 참 말 많네. 빨리 오기나 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장님께 한마디 사과를 하기 위해 일부러 회사에 돌아가야만 했다. 회사에 가자 부장님은 내게 한두 마디 정도 하시더니 그대로 퇴근하라고 하셨다. 참고로 이 일은 부장님이 오신 첫날 벌어진 일이었다. 부장님과는 취임 첫날 간단히 인사 정도만 한 사이였고 나와는 그 어떤 접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엄격한 사람인가 싶었다. 하지만 몇 주 일을 함께 일해보니 이상한 점을 알게 됐다. 다른 사원들에게는 그리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직 내게만 엄격했고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게다가 잡일이나 타이핑 입력같이 단순한 작업도 내게만 시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부장님과 전혀 안면이 없었다. 도대체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하시는 거지? 그런 의문으로 고민을 하던 중 입사 동기인 나시키 리오한테 연락이 왔다. 미노루, 이번 동기 모임 말인데 이번 달 말은 어때? 괜찮아. 가게는 내가 찾아볼게. 오케이, 부탁해. 근데 말이지, 인사 이동으로 EKC 부장님이 왔다는 게 진짜야? 맞아. EKCC를 알아? 당연히 알지.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 기획부 쪽에 있었다던데? 그렇다는 건 얼마 전까지는 니오의 상사였다는 거네? 맞아. 여기서만 도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왜 거기로 옮겨간지 알아? 아니, 몰라. 근데 나 왠지 부장님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왜? 그걸 모르겠어, 진짜. 혹시 그 사람이 여기로 온 이유가 상사 괴롭힘 때문이야? 나같이 눈엣 가시 같은 부하가 있었다던가. 아니, 비슷한데 살짝 달라. 엄밀히 따지면 사내 성희롱이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엄청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 성격 살짝 고지식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지 말할 때도 툭툭 내뱉을 때가 많고 게다가 여자도 밝히는 것 같고. 그 사람 결혼하지 않았어? 그게 부하들한테 자꾸 들이댄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실제로 나한테도 몇 번이나 같이 술 마시자고 했었어. 거절했지만. 아니 근데 왜 아무 처분도 안 받는 거야? 뭐 현실적으로 누굴 고소할 인력은 쓰기 힘드니까. 그래도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인사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인사 이동이었던 거지. 그렇군. 영업부는 남자가 많아서 여자 문제가 일어나기 힘든 부서긴 해.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EKC 부장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
알게 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속사정을 알자 점점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거지? 리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장님과 거리를 둔 건 여자 사원들이었고 반면 남자 사원들과는 원만하게 잘 지내서 상사 괴롭힘 같은 소문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 일에 관해서는 잣대가 엄격하다. 요즘엔 딱히 이유도 없이 이래저래 트집을 잡곤 해서 부서 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곤 했다. 내 탓도 아닌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나를 걱정해준 게 영업부 선배인 이자와 씨였다. 선배는 회사의 정보통으로 회사 소문에 빠삭한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선배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너 괜찮아? 이케이시 부장 하는 짓이 솔직히 좀 심하던데. 뭐 그런 대로 참을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힘들긴 하네요. 당연하지. 너한테만 그러잖아. 좀 심하게 갈구던데?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원래 그 사람 고지식하고 좀 성가신 성격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갈구는 건 너 말곤 아무도 없어.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전에 그 소문이 진짠가 봐. 전에 그 소문이요? 이케이시 부장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당연하죠. 그 사람 제 얘긴 듣지도 않는데요 뭐. 하긴 그건 그래.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한데 기획부에 나시키 씨가 너랑 입사 동기지? 네, 이번에 동기 회식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이케이시 부장님 직속 부하였다고 하던데. 그때 아무래도 이케이시 부장이 나시키 씨한테 엄청 들이댔던 모양이야. 즉 그렇다는 건 사귀자고 했던 건가요? 그것도 꽤 진지하게. 헐, 그 사람 부인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런 소문이 끊이질 않았거든. 여자도 꽤 꼬시나 봐. 여자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기고만장했겠지. 근데 나시키 씨만은 아무리 꼬셔도 넘어오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집착했다고 하더라고. 하긴 뭐 나시키는 연상한테 그닥 관심이 없으니.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그거야 너랑 나시키 씨가 썸을 타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건 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딱 보면 알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게다가 언제까지 썸만 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놈도 있을 정도라고. 죄송해요. 왠지 좀 부끄럽네요. 사실을 말하자면 선배 말대로 나랑 리오는 썸을 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티를 냈었나? 나도 슬슬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던 참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 먹고 겨우 그딴 이유로 부하를 괴롭히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생각나지 않았다. 아무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어찌할 방법은 없었다. 부장을 위해 리오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나는 부장의 횡포를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지만 내가 견디든지 부장의 마음이 식든지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절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틀의 유급 휴가를 끝내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무슨 일이야? 시침이 떼지 마세요. 모니로봇 상사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계약 성사시켰어. 그러셨겠죠. 제가 매일 찾아가서 겨우 영업한 회사니까요. 유급 휴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미 계약이 성사돼 있으며 담당은 부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쪽에서 계약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고 하길래 마침 그때 중요한 네가 휴가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사시킨 거야. 부장님이 계약했다고 해서 부장님 실적으로 삼는 건 좀 아니죠. 제가 계속 모니로봇 상사에 영업해왔던 건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쓴 너 자신을 탓해야지 뭐 어쩌겠어. 네 실적이든 내 실적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 회사 이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 쳐도 제 노력의 성과를 빼앗아가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그날 휴가 쓰라고 하신 건 부장님 아니었나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인사부가 남은 휴가 빨리 쓰라고 재촉한다면서 당신이 일부러 그날로 정해서 휴가를 쓰게 했어요. 설마 모니로봇건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리가 없지.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잖아. 부장님이 그런 식이니 나시키도 부장님을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 나이 먹고 20대 부하 직원한테 들이대셨다는데 하지만 리오는 당신 같은 사람을 극혐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태도는 옳지 않군. 직장 상사한테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구만.
이래서 요즘 것들은 안 돼. 당신을 상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도 요즘 젊은 여자들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끈질기군. 그 이상 말하면 그냥은 못 넘어가. 그리고 그 후 회사의 빈 회의실에서 설전을 벌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도 승부는 나지 않았고 우리의 설전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상 사내 괴롭힘이든 뭐든 상관없으니 고소해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부장이 먼저 선수를 쳤다. 무려 그날 설전에서 부장이 내게 폭력을 당했다고 한 것이다. 물론 반론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지만 회사 측은 이 KCC의 발언을 받아들였고 내가 근신 처분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근신이 끝나면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의 승진이 문제였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야, 언제까지 쉴 거야? 빨리 복귀해. 아니, 나 지금 근신 중이라 안 돼. 어머, 아직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했구나? 무슨 말? 이케이시 부장 해고됐어. 뭐? 진짜? 진짜야. 어제 회사 짐도 쌌다던데? 그 나이에 해고라니. 앞으로 참 힘들겠다. 완전히 자업자득이지만 좀 안쓰럽네. 대체 왜? 난 고소도 안 했는데? 솔직히 지금 내가 고소해봤자. 그치, 네가 때린 걸로 돼 있으니까 이제 와서 사내 괴롭힘으로 고소해봤자 안 먹히겠지. 그래서 내가 고소하기로 했어. 뭐? 사실은 이 KCC가 나한테 엄청 찝쩍거렸거든. 아, 선배한테 살짝 듣긴 했는데. 사실은 엄청 대놓고 들이댔었어. 내가 매달 돈 줄 테니까 라고 했을 땐 정말 소름 돋더라. 그런 말까지 했다고? 뭐 대충 피해 다니고 그땐 귀찮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민호루까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리오,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때? 고맙지? 고마우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던가. 그걸론 부족하지. 이 은혜는 내가 꼭 갚을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아? 보통 고소당해도 조사하는 시간 때문에 좀 걸리잖아. 그치, 나 혼자 고소했다면 분명 그랬을 거야. 그치만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리오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 KCC는 예전에도 여자 직원에게 들이댔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자기 말고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사 사람들 중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이 KCC의 오랜 회사 경력만큼이나 많은 5명의 피해자를 찾아냈다고 한다. 일명 이 KCC의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서 모두가 함께 고소를 했다고 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당한 만큼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이런 시대에 사내 성희롱 문제로 떠들썩해지면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한 간부들은 주저없이 이 KCC의 해고를 결정했고 해고를 명령받은 직후에 이 KCC는 정줄을 놓은 듯한 상태였다고 한다. 좋아했던 여자가 자신을 사지로 내몰았으니 충격도 더 컸겠지. 이 사건이 끝나고 나와 리오는 드디어 사귀게 됐다. 앞으로도 나는 평생 그녀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내 이름은 노부코. 28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자매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이가 나쁘면 없으니만 못하다. 나는 너무 평범해서 절대 미인 축엔 낄 수 없는 얼굴이지만 그에 비해 3살 아래 동생 아치코는 꽤 예쁘게 생겨서 미인이라 불렸다. 우린 자매였지만 얼굴만 봐도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보단 동생을 더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부모님마저 예쁜 동생을 더 좋아했다. 모두가 대놓고 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생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기적인 성격에 공주병까지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개성이라며 좋게 봐줬고 얼굴이 예쁘면 세상을 쉽게 살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것만 들으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아치코의 연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니, 부탁이 있는데. 부탁?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 결혼식 올 거야?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니까 주위 보는 눈도 있으니 가긴 가야겠지. 참 정없게도 말하네. 이제 와서 좋은 언니인 척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부탁이 뭔데? 오지 마. 뭐? 언니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유라도 알려줄래?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귀엽고 예쁘거든. 신랑 쪽 친구들도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신랑 쿠니이사는 사장님의 아드님이니까. 잠깐만,
내 남편 이름 그렇게 막 부르지 말아줄래? 네네, 미안. 버릇이야, 너도 알잖아. 뭐 그건 그래. 근데 아직 내가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둔하긴. 언니같이 못생긴 사람이 내 언니라고 와 있는 게 부끄럽다고. 결혼식 품격도 떨어질 거고. 그니까 난 못생겼으니 오지 말라 이 얘기야? 까놓고 말하면 그래.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 네 성격은 진짜 짱인 것 같아. 나도 그닥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동생은 사이가 안 좋다. 못생긴 사람은 오지 말라며 대놓고 말하는 사람과는 누구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 결혼식에 가기 싫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사실 동생 남편이 될 쿠니 이사는 내 전남친이었다. 우린 대학생 때 동갑의 나이로 만났고 서로를 부모님께 소개할 만큼 깊은 사이였다. 하지만 그때 동생에게도 소개했던 게 실수였다. 보통 남자들은 나보다 예쁜 동생을 더 좋아했는데 쿠니 이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쿠니 이사는 배경도 좋고 얼굴도 꽤 괜찮아서 동생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것이다. 내 동생을 만나고 몇 주 후 쿠니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요즘 우리 사이 좀 어떤 것 같아? 뭐? 혹시 그거 헤어지자는 거야? 맞아, 그거야. 사실 나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누군데? 나도 아는 사람이야? 이것도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알게 될 테니 솔직히 말할게. 나 사실 아츠코를 좋아해. 아츠코라면 내 동생을 말하는 거야? 맞아. 뭐? 내 친동생이랑은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이미 좋아졌으니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어차피 알게 될 거라고 했지? 그렇다는 건 이미 서로 사귀고 있다는 거야? 뭐 일단은 아츠코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는 했어. 근데 아직 사귀는 건 아니니까 바람은 아니다. 괜찮아, 환승이별이 뭐 대순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정말 넌 냉정할 땐 뒤도 안 돌아보더라. 네가 먼저 헤어지자 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 여친 동생을 건든 주제에? 미안, 말이 헛나왔네. 됐어, 지금까지 고마웠다. 노부코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돼. 참 허무하게도 나는 동생에게 내 남친을 빼앗겨버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이유 덕분에 그닥 충격을 받진 않았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나는 동생이 말한 대로 동생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 일로 부모님은 내게 엄청 잔소리를 하셨지만 나는 대충 일이 바쁘다며 둘러댔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진짜 이유를 말해도 부모님은 믿어주시지 않을 게 뻔했다. 어차피 부모님은 내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내게 실망하신다 한들 별 상관은 없었다. 불참의 진짜 이유는 짜증났지만 사실 나도 결혼식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결과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동생은 내 기분을 다 짓밟아 놔야 분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혼식 너무 좋았어. 내가 드레스 입은 모습 언니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저번 주였네? 나도 꼭 보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왜 네 결혼식을 못 갔더라? 아, 맞다. 네가 오지 말라 그랬었지? 아, 진짜. 아무리 내 행복이 질투나도 시비는 걸지 마. 처음부터 시비 건 건 너거든? 아니야, 내 행복을 나눠주고 싶었어. 혼자서 외로워할 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네네, 진짜 미안해. 무슨 말이야? 짐작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쿠니 이사 일 말이야. 처음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연락을 하던 중에 알게 됐어. 뭘?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는 걸. 너 취했니? 그게 아니면 이거 완전 흑역사 각인데? 어쩔 수 없잖아.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그치만 언니 기분도 이해해. 언니가 우리 남편 같은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 아마 평생 못 만나겠지? 얼굴도 사랑도 나만 좋은 거 다 차지해서 진짜 미안해. 전혀 사고처럼 안 들린다는 게 더 대단하다. 근데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쿠니 이사가 진짜 괜찮은 놈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언니, 현실 부정하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다. 두고 보면 알겠지. 네네, 그럼 언니 파이팅! 시간이 흘러 동생이 결혼한 지도 거의 1년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가족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일도 순조로웠고 개인적으로 새 남친도 생겨서 매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남친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고 남친 부모님과도 만난 적이 있었다. 슬슬 남친을 우리 가족에게도 소개해야 하는데 그닥 내키지가 않았다. 그 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남친을 소개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엄마가 연락한 이유는 동생의 요즘 상황에 대한 것이었는데 노부코, 요즘 아츠코랑 연락하니? 아니,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결혼식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 무슨 일 있어? 그게 결혼하더니 애가 좀 이상해졌어. 이상해지다니?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주고. 그거야 결혼했으니 당연한 거 아냐? 내가 연락을 해도 반응이 냉담해.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냐? 쿠니 이사는 괜찮아 보이던데. 6개월 전에 둘이 집에 왔었는데 쿠니 이사는 여전히 좋아 보이더라고. 아츠코는? 살도 좀 빠져있고 지쳐 보였어. 그랬구나. 그건 좀 이상하네.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원래 아츠코한테 친구가 많았었잖아? 그랬지. 얼마 전에 결혼식에 왔었던 아츠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랑 주변 지인들도 요즘 아츠코 근황을 전혀 모르더라고. 거의 1년 가까이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하는 모양이야.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네가 한번 연락 좀 해볼래? 내가 하면 더 역효과일 것 같은데? 너도 참 냉정하다. 됐다 간더라. 약 1년 만에 나는 모녀의 대화는 이랬다. 엄마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츠코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건 아직 쿠니 이사와 사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쿠니 이사의 오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쿠니 이사의 비밀을 말하고 만 것이다. 나는 그 비밀에 충격을 받아서 솔직히 남친과 계속 사귈 자신이 없어졌을 정도였다. 쿠니 이사와 아츠코가 서로 이끌린 건 딱 그쯤이었다. 그래서 나는 쿠니 이사에게 차였음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대로 쿠니 이사의 비밀로 고통받고 있는 동생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다. 언니, 나 좀 도와줘. 그 사람 좀 이상해. 그 사람이라니? 쿠니 이사 말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 카르마 교단인가 뭔가 하는 종교단체의 간부였어. 결혼하기 전엔 정말 몰랐어. 아, 그거였구나. 잘은 모르지만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단체라더라. 활동하는 것도 이상한 거 투성이고 수상한 의식에 날 참여시키고 게다가 요즘 시대 남존여비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채식주의에 육식은 금지지. 특히 여잔 사치품을 쓰면 안 되고 종교단체 이외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안 되지? 잠깐만, 왜 그렇게 잘 알아? 운 좋게 쿠니 이사가 그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때 이것저것 좀 알아봤었어. 그거 혹시 아직 사귀고 있을 때 일이야? 맞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야? 그 말은 좀 듣기 그렇네. 엄연히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 노코멘트 했을 뿐이야. 설마 일부러 나한테 그 사람을 갖다 붙인 거야? 글쎄, 어떨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그만 이혼하는 게 어때? 부모님께 말해보든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게다가 엄마 아빠도 그 종교에 가입했는걸? 어머,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튼 알아서 잘해봐. 솔직히 이대로 동생한테 쿠니 이사를 떠넘기고 싶다고 생각한 건 사실이었다. 근데 동생이 내 생각대로 착착 행동해준 거지. 이건 이 사건의 후일담이다. 부모님은 전 재산을 교단에 모두 갖다 바쳤고 훗날 우리 자매가 받을 유산도 없어지고 말았다. 동생은 그 교단에 휘둘리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대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던 건지. 그리고 그 교단도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다. 쿠니 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협박과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생이 내 불운을 가져가 준 것이 되었다. 액땜도 했으니 나는 앞으로도 쭉 지금 남자친구와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현재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됐고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으므로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되겠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3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회사에 취직함과 동시에 독립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우연히 친정집에 놀러간 날이었는데 동생이 연락도 없이 부모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 누나, 마침 잘 됐다.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결혼? 실례합니다. 헐, 레나 선배? 너무 오랜만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형님. 무려 동생이 데려온 상대는 나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이자 나를 계속 괴롭히던 야카마시 레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두 사람이 왜 결혼을? 사실은 아기가 생겼거든. 아기? 미안해. 나노는 아직이라며? 아까 들었어. 그치만 아기만큼은 신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하는 수 없지. 오자마자 견제하는 것 좀 봐. 부모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동생의 혼전 임신 보고에 진심으로 놀라하셨어요. 동생과 레나가 사귄 지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솔직히 내심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레나가 내 재수씨? 옛날부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의 온갖 소문들을 동아리 안에 다 말하고 다녔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보란듯이 채간 적도 있었어요. 그랬기에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혼인신고를 마치자 레나는 곧바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그니까 그 돈을 축의금으로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기요, 전 시부모님의 첫 손주를 낳는 사람이잖아요. 아기한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데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배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가 힘들면 일부러 시댁까지 오지 마.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몰려오는 짜증을 감출 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귀한 첫 손주를 낳아줄 소중한 며느리였기에 저 목말라요. 그리고 이 방 너무 덥네요. 해줄 수 있는 일은 모두 해주고 싶어 하셨고 출가 외인이었던 제가 뭐라고 할 처지도 아니었기에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불똥이 튀게 되면 그땐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대 사이즈인 불똥이 그건 레나가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보낸 한 통의 문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헤이 나노, 축하 선물은?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뭐? 설마 겨우 그걸로 끝은 아니지? 겨우 그거라니. 기저귀랑 분유랑 또 많지는 않지만 현금도 넣어서 보냈는데요. 쪼잔하네. 뭐요? 내가 너희 집 대를 이을 애를 낳아줬는데 축하 선물이 겨우 아기 용품이랑 3만엔이라니. 감사의 마음이 그것뿐이야? 동생 아내한테 주는 선물로는 딱 알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돈에 0을 하나 더 붙여줬어야지. 그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애를 낳으면 같은 액수로 돌려주실 생각이셨어요? 뭐? 넌 출가 외인이잖아. 우리가 축하금을 줄 이유는 없지. 당신도 나랑 같은 처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축하 선물이에요. 서운해하셔도 어쩔 수 없죠. 돈도 많으면서 쪼잔하게 나오네. 네? 다 알고 있어. 조만간 너희 집에 꽤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 너희 남편 부모님 돌아가셨다며? 아, 원래 아버님은 안 계셨고 남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인은 외동아들인 네 남편밖에 없잖아. 그런 쪽은 아주 빠삭하시네요. 시댁 쪽이 꽤 잘 산다며? 유산도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유산에 대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 건은 남편한테 모두 일임하고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며느리 신분인 저에겐 그 유산에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아, 너무 싫다 진짜. 지만 잘난 줄 아는 척 거만한 태도. 옛날부터 아주 진절머리 나게 싫었어. 선배도 그대로네요. 남 트집 잡는 게 선배 특기잖아요. 너 시비 거는 거야? 아니요, 설마요.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우주인한테 이야기 안 들 말이 통하겠어요? 열받네. 고상한 척하지 마. 어차피 그 유산 네가 다 가질 거잖아. 옛날부터 레나는 뒷담화를 좋아했어요. 아마 시어머님 장례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들었던 거겠죠. 어른이 되고 돈의 진정한 노예가 된 레나가
왠지 큰일을 벌일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나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 뭐요? 그래서 이 집을 2세대 주택으로 리모델링 할까 해. 네? 비용은 다 해서 2천만 엔이야. 꽤 비싸네요. 시부모님 1천만 엔, 나머지는 네가 내. 뭐요? 부탁 좀 할게. 1천만 엔. 저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도 않을 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반이나 내야 되는 건데요? 그치만 내가 시댁에 산다는 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되잖아? 그니까 그 정도는 네가 내야 맞는 거지. 그거야말로 모순이죠. 출가 외인인 나한테 줄 축하금은 없다고 해놓고 리모델링 비용은 내라고요? 돈이 없으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리모델링이 꼭 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1천만 엔을 준비하던가요. 너 돈이 있잖아. 잔말 말고 돈 내라. 아니 그니까 설령 유산을 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 돈이 아니라고요. 부부잖아.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아내 몫이지. 근데 이 이야기 동생이랑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네? 너한테 돈을 먼저 받아야 나도 말을 꺼내지. 너 참 멍청하다. 그 머리로 직장이나 잘 다니니? 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 그런 거라면 우리는 단돈 1엔도 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죠. 그건 좀 곤란하지. 그렇게 리모델링이 하고 싶으세요? 왜냐면 계약을 벌써 해버렸거든. 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지.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어차피 이 집에 오래 살 건 나니까 리모델링은 내 취향에 맞게 하고 싶었어. 아니 그 집 명의는 아빠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야 내가 이 집 며느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여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계약 파기하세요. 싫어. 벌써 도면까지 다 받았단 말이야. 이번 달 말까지 계약금 입금해줘야 해. 100만 엔이야. 준비해둬.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거야 당연히 네가 유산을 받을 거니까 가족이랑도 나눠 써야지. 너 돈 안 준다고 하기만 해봐. 너희 부모 늙으면 산에 갖다 버릴 테니까. 지금 그거 꽤 위험한 발언인 건 아시죠? 너희 가족의 생사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말이야. 진짜 머리 안 돌아가네. 당신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 뭐라고? 감히 선배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은 내 동생의 아내, 즉 넌 내 재수 씨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형님이야. 너희 가족한테 너에 대해 다 까발려줄 거야. 각오해라. 부모님과 동생에게 연락해봤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레나를 이대로 가만두면 엄청난 일을 벌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서둘러 차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잠깐 멈춰봐. 왜 그래? 저거 우연도 이런 우연이. 그곳에는 전혀 한 아이의 엄마로 안 보이는 레나와 생 양아치처럼 보이는 남자가 사이좋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저게 내 동생이라고? 나노 진정해. 성형을 해도 저렇게는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 남편의 냉정한 판단력으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다시 서둘러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레나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나갔는데? 애도 놔두고?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그래서 누나가 널 그렇게 말린 거야. 하지만 여기서 동생을 나무란들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찍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뭐야? 대체 이놈은 누구야? 아직 수유 중인데 설마 이거 술은 아니겠지? 그리고 모두 다 스마트폰 좀 줘봐. 확인해보자 세 사람 모두 내 번호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레나가 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누나 잠깐만. 아기가 태어나고 내가 쭉 생각한 건데 아기랑 내가 안 닮은 것 같아. 그렇다면 설마 진짜로? 우리 가족은 의혹을 풀기 위해 레나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2주일 후 아무것도 모르는 레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한숨 돌린다는 이유로 레나가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야, 100만 엔은 아직이야. 내일까진 꼭 입금해줘야 하거든. 그니까 돈은 못 준다고 말했잖아요. 아직도 그 소리야? 진짜 너희 부모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부모님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다던데요. 시설에 들어갈 만큼 돈도 모아두신 것 같고요. 어느새 그걸 다 말한 거야. 2주 전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뇨?
왜냐면 네가 최근에 친정에 온 적이 없으니까. 아, 그럼 전화로 말했나 보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말이 안 돼. 당신이 우리 가족들 몰래 제 번호를 차단해놨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가 됐든 상관없긴 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난 너희 집 며느리야. 너희 집 대를 이을 아들의 엄마고. 그런 내가 왜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죠? 헐, 이거 뭐야? 아마도 우리 집 대를 잇는다던 아이의 진짜 아빠겠죠? 너 헛소리 하지 마. 그 아이는 틀림없이 네 동생의 아이라고. 그런 식으로 내 동생을 세뇌시킨 거겠죠? DNA 감정? 이런 걸 하다니. 정확히 동생 아이가 아니라고 쓰여 있네요. 잠깐만. 알았어. 돈은 안 줘도 돼. 네?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DNA 감정한 거잖아. 이제 돈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것 좀 버려줄래? 애초에 난 돈을 줄 의무도 없었고 대체 왜 내가 당신 말에 그렇군요, 알겠어요 라고 해야 하는 거죠? 뭐야? 너 지금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유산도 받았으면서 돈에 환장한 년 같으니? 저는 당신이랑 달라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유산의 대부분을 시에 기부하기로 해서 우리가 받을 유산은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기부?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 잘 들었어요? 그런 레나 선배에게 동생이랑 저희 부모님이 할 말이 있대요. 뭐? 잠깐만, 너 지금 어디야? 출가 외인이지만 전 이 집 딸이에요. 내 집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동생, 이혼하자. 엄마,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상입니다. 잠깐만, 난 절대 이혼은 안 해. 난 리모델링한 너희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그건 딴 집 가서 하세요. 억지를 부리는 건 좋은데 우리에게 DNA 감정서가 있는 한 어차피 우리가 재판에서 승소할 거예요. 위자료는? 양육비는? 적어도 생활비는 줄 거지? 아, 맞다. 뇌 속에 기생충을 키우고 계시죠? 그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겠죠. 제가 몰랐네요. 죄송해요. 안 줄 거야? 당연하지. 생판 남주제. 그 후 어쩔 줄 몰라 하며 시댁에 돌아온 레나에게 누가 친아빠인지도 모를 아이를 주고 쫓아냈습니다. 동생과 부모님 모두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었으니 천하의 레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레나가 그 후에도 이혼을 자꾸 반대해서 남편의 지인 중 변호사의 신분을 찾아가 재판을 했고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사실 레나는 그 상간남과 몇 년 전부터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유부남이라 임신이 돼도 결혼은 할 수 없었고 결국 대신 키워줄 호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 꽃뱀에게 걸려들고 만 것이죠. 너무 악질적인 행동에 레나의 위자료 액수는 높아졌고 다 해서 50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저축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나의 리모델링 계약은 취소했지만 친정집이 노후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레나에게 받은 위자료 일부를 사용해 집을 고쳐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유산 상속으로 현금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시부모님의 집은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살기 좋도록 미리 고쳐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사할까? 그래도 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준비는 내가 다 할게. 고마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 첫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